고요한 아침 햇살이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은퇴 후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박민준 씨에게 이른 아침 산책과 가벼운 운동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그는 10년은 좋게 넘은 날 같지만 깨끗한 운동복 차림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길가 화단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들이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생기를 뽐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의 정취를 더했다. 박민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걷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쑤셔왔지만 이 정도 운동은 건강을 위해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아들 지훈도 어엿한 경찰 간부가 되어 제 앞가림을 하고 있으니 자신은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라 여겼다. 공원 입구의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은 파란불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좌우를 살피는 습관대로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 쏜살같이 달려왔다. 박민준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힘없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순간적인 충격에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신음과 함께 시야가 흐릿해졌다. 넘어진 그의 눈앞에는 방금 자신을 친 듯한 번쩍이는 검은색 차량의 앞부분이 보였다. 차량은 횡단보도를 한참이나 지나쳐 멈춰 서 있었다. 잠시 후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운전기사가 황급히 채서 내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이나 미안함보다는 짜증과 귀찮음이 먼저 읽혔다. 운전기사는 쓰러져 있는 박민준 씨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대신 차의 앞 범퍼를 먼저 살폈다. 값비싼 차량에 흠집이라도 났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노인장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운전 안 보이세요?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다분히 신경질적이었다. 박민준 씨는 부러진 듯한 다리의 통증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 자신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 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으로 달려왔다. 그때 차량의 뒷좌석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눈부시게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선글라스를 살짝 치켜 올리며 내렸다. 강유라였다. 대한민국 굴지의 YR그룹 최연소 회장이자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여성 기업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아침부터 재수없는 일에 휘말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비서, 뭐예요? 별일 아니죠. 나 오늘 아침 이사회 중요한 거 알잖아요. 강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박민준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시간과 일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회장님. 저 노인이 갑자기 저희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김비서라고 불린 운전기사는 강유라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상황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왜곡했다. 박민준 씨는 기가 막혔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키려 애썼다. 무슨 소리요?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들이 신호 위반에 과속으로 사람을 치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강유라는 그제야 박민준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남루한 운동복 차림과 고통스러운 표정을 경멸하듯 훑어볼 뿐이었다. 시끄럽네요. 김비서. 보아하니 보상금이라도 뜯어내려는 모양인데. 적당히 처리해요. 시간 없으니까. 강유라는 마치 길가에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이고는 다시 차에 오르려 했다. 처리하다니 사람이 다쳤는데.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오. 박민준 씨의 외침에도 강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비서는 다시 박민준 씨에게 다가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보란 듯이 흔들었다. 자, 노인장, 이걸로 병원 가시고. 입막음 하는 겁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좋게 끝내자고요. 우리 회장님 바쁘신 분입니다. 그 순간 박민준 씨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저 오만한 태도.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저 잔인함. 그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낱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넘길 파렴치한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필요 없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더러운 돈은 나는 정당하게 법대로 처리할 것이오. 박민준 씨는 고통 속에서도 단호하게 외쳤다. 강유라는 채 오르려다 말고 박민준 씨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법노인네가 뭘 안다고 법을 들먹여. 김비서. 경찰 부르든지 마음대로 하게 둬요. 대신 우리 쪽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하고 이런 하찮은 일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지 마.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와 평판만을 걱정했다. 바로 그때 근처를 지나던 한 젊은이가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하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고급 외제차, 쓰러진 노인, 그리고 오만한 태도의 젊은 여성과 비서. 누가 봐도 부당한 상황이었다. 젊은이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와 강유라의 얼굴, 차량 번호판까지 화면에 담았다. 김 비서는 박민준 씨가 물러서지 않자 더욱 거칠게 나왔다. 노인장, 지금 우리 회장님 앞에서 무슨 행패요 당신? 지금 공갈 협박으로 경찰서 가고 싶어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알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강유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박민준 씨를 한 번 더 위협적으로 쏘아보고는 서둘러 채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은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장에는 아스팔트 위에 나뒹구는 박민준 씨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몇몇 행인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한 스마트폰 영상만이 남았다. 박민준 씨는 부러진 다리의 통증보다 더 큰 모멸감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힘겹게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아들에게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 후 한 행인의 도움으로 벨길구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오후 회장님의 아찔한 아침 행차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이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강유라의 오만한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김 비서의 협박성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YR그룹과 강유라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박민준 씨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정의감 넘치는 한 젊은 경찰 간부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막 확산되기 시작한 그 문제의 동영상을
심각한 표정으로 재생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짓밟으려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보고와 산더미처럼 쌓인 미제 사건 서류들 사이에서 박지훈 경정은 간 내린 커피 향으로 억지로 잠을 쫓아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는 언제나 그랬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의 미간에 잡힌 옅은 주름은 밤샘 근무의 피로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경찰 내에서도 강직하고 능력 있기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날카로운 수사 감각으로 해결한 사건들이 그의 명성을 증명해 주었다. 팀장님, 어제 인터넷에서 난리난 그 영상 말입니다. YR그룹 강유라 회장 갑질 영상이요. 한 젊은 팀원이 커피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꺼냈다. 보고받았다. 피해자 신원 확인됐나 박지훈은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어젯밤 퇴근 직전 부하 직원이 그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짧은 영상만으로도 가해자의 오만함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형적인 강자의 횡포였다. 아직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아직 정식으로 신고 접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워낙 일파만파로 퍼져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팀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피해자 신원부터 빨리 파악하고 최초 영상 유포자랑 목격자들 진술 확보해.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이건 명백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폭언, 협박 정황이 있어 인지수사로 전환할 준비도 하고 박지훈의 지시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재생했다. 영상 속 노인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항변하고 있었고 젊은 여성과 그 비서는 시종일관 피해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돈이면 다 된다는 시계 발언과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몰아가는 장면에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저런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현실에 그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수사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팀장님, 방금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그런데 뭐지? 바로 보고해. 피해자 성함이 박민준 씨라고 합니다. 연세는 68이시고 현재 서울중앙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팀장님 아버님 성함과 같습니다. 순간 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박민준, 68, 늘 다니시던 공원 근처에서의 사고.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사관이 건넨 피해자 인적사항 서류를 받아들었다. 주소, 생년월일 틀림없는 자신의 아버지였다. 어젯밤 아버지는 평소처럼 운동을 나가셨다가 변을 당하신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그토록 오만한 젊은이들에게 수모를 당하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니. 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수사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실에 도착했을 때 박민준 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지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르고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지훈아, 어떻게 알고 왔느냐? 나는 괜찮다. 조금 다쳤을 뿐이야. 박민준 씨는 아들을 보자 오히려 안심시키려는 듯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에 박지훈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듯했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지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에 그가 냉철한 이성과 공정한 법 집행을 추구하는 경찰이었다면 지금의 그는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까지 더해진 훨씬 더 위험하고 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법의 이름으로 저 오만한 권력의 실체를 처절하게 응징하리라 다짐했다. 그가 팀에 복귀하자마자 YR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라는 자들이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들은 강유라 회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며 악의적인 영상 편집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웃기는군. 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는 즉시 YR그룹 법무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강유라 회장과 운전기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YR그룹의 방해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광범위했다. 최초 영상 유포자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몇몇 목격자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적당히 셔틀콕하라는 상부의 압력이 암암리에 느껴졌다. YR그룹이라는 거대한 자본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고 돈으로 모욕당하고 심지어 가해자로 몰릴 뻔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다. 강유라 그리고 YR그룹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 박지훈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벽을 부수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투지만이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이제 막 시작된 싸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박지훈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밤늦은 시각, 강유라는 자신의 고급 빌라 서재에서 법무팀장으로부터 박지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 박지훈이라는 형사,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손을 쓰려고 해도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민준 씨가
그의 부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강유라의 매끄러운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버지라고 그래서 뭐 그깟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앞길을 막겠다고 하찮은 경찰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상대하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더 확실하게 처리해요.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냉혹함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경찰. 박지훈.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가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유라의 방역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대했다. YR그룹 홍보실이 총동원되어 그녀를 악의적인 음해의 피해자로 포장하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력 언론사에는 YR그룹의 막대한 광고비가 흘러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유라 회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편집된 CCTV 화면과 익명의 목격자 인터뷰를 내세워 마치 박민준 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파렴치한 노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소셜미디어 역시 YR그룹이 고용한 전문 업체들에 의해 장악당했다. 강유라를 옹호하고 박민준 씨와 심지어 박지훈 경정까지 비난하는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살포되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한몫 챙기려는 부패 경찰. 피해자 코스프레로 기업 이미지 실추시키는 악질 노인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인터넷 공간을 뒤덮었다. 순식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박지훈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와 댓글들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 또한 강유라 측에서 계획한 수순 중 하나일 터였다. 자신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수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흥분시켜 실수를 유발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팀장님, 이러다가 여론에 밀려서 수사 동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젊은 팀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YR그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었다. 여론은 변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찾는 것뿐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 박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렵게 확보했던 목격자들마저 하나둘씩 입을 닫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강유라의 오만한 태도를 생생하게 증언했던 한 상점 주인은 갑자기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또 다른 목격자는 아예 잠적해버렸다.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불안감과 공포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 뒤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YR그룹의 검은 돈과 협박이 평범한 시민들의 양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경찰청 내부의 압력도 더욱 거세졌다. 경찰청장이 직접 박지훈을 호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경정. 이번 사건 말이야. YR그룹이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겠지. 물론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익이라는 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청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다. 청장님,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그 어떤 권력도 정의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제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를 압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박지훈은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더욱 마음을 다잡았다. 박민준 씨는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들을 믿고 지지해 주었다. 지훈아, 아비 걱정은 말거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다만 저들이 워낙 거대한 세력이니 내 몸 조심해야 한다. 행여나 다치기라도 하면 나는...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깊은 우려와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고통과 믿음이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동기였다.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수록 박지훈은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골몰했다. 목격자들이 입을 닫는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강유라 차량의 블랙박스는 YR그룹 측에서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다며 제출을 거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지나던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샅샅이 수집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사고 직후 강유라의 운전기사인 김 비서가 차량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쓰러진 박민준 씨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급하게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보다는 무언가를 지시받고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고 직후 누구에게 보고를 한 거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박지훈은 김 비서의 통화 내역과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강유라 회장의 과거 유사사건 사례들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YR그룹 정도의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유라는 자신의 서재에서 연일 보고되는 박지훈의 끈질긴 수사 상황에 점점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YR그룹이라는 이름 앞에서 알아서 꼬리를 내리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들었다. 하지만 박지훈이라는 젊은 경찰은 달랐다. 그는 기름 먹인 장어처럼 교묘하게 압력을 피해가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박지훈이라는 놈,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강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법무팀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네, 회장님, 오히려 수사망을 더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과거까지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정말 피곤하게 구는군. 그깟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한다니. 더는 안 되겠어요. 그 아버지라는 노인네한테 경고라도 좀 해야겠어요. 아들 교육 잘못 시킨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알려주라고요. 강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의 수사를 좌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밤 박민준 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 2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를 가장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서늘한 위협이 느껴졌다. 박민준 선생님 되십니까? 저희는 강유라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로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셨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작은 성인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두툼한 돈 봉투였다. 필요 없소. 당장 돌아가시오. 박민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생님,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과하게 나오시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의미는 분명했다. 박민준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들의 신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차마 거세게 반항하지 못했다. 사내들은 돈 봉투를 병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지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수사 방해였다. 강유라는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는 즉시 병원 CCTV를 확보하고 그 사내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동시에 그는 김 비서의 통화 내역 분석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직후 김 비서가 통화한 상대는 YR그룹 법무팀이 아니라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는 사설 해결사 업체 대표의 번호였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거야. 박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유라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의 그림자가 그의 수사망에 포착된 순간이었다. 강유라의 조급증은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다. 박지훈의 수사망이 김 비서를 넘어 자신과 관련된 어두운 연결고리였던 사설 해결사 업체의 존재까지 파고들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지시로 병실에 있던 박민준에게 경고를 보냈던 사설 해결사들이 박지훈의 수사팀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고 있다는 보고는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통사고 은폐 시도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들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 해결사 놈들, 입단속 똑바로 시켜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돈을 더 써도 좋으니까. 내 이름은 절대 거론되지 않게 하라고요. 강유라는 법무팀장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회장님, 박지훈 팀장이 그 해결사 업체의 대표와 김 비서 사이의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자문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없애버리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순간 강유라의 뇌리에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증거가 없다면 그놈들도 발뺌할 수 있겠지. 그녀는 즉시 문제의 해결사 업체 대표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박지훈 팀이 확보했을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 특히 사고 당일 김 비서와 해결사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 원본이나 관련 기록들을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에서 경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건 역시 사라지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교사였고 그녀가 저지른 최악의 패착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결정은 박지훈에게 결정적인 방역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박지훈은 강유라 측에서 반드시 증거를 인멸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사설 해결사 업체는 뒤가 구린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해결사 업체 주변에 대한 잠복 근무와 통신 감청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지훈의 예상대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해결사 업체 직원 2명이 야심한 시각에 한 폐차장을 찾는 모습이 감시망에 걸려든 것이다. 그 폐차장은 사고 당시 박민준 씨의 차선 반대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중 하나가 최근에 옮겨진 곳이었다. 박지훈은 직감했다. 저 안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팀 전원 출동 준비.
압수수색 영장은 내가 바로 발부받겠다. 박지훈의 지시는 신속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경찰 차량들이 폐차장으로 향했다. 현장을 급습했을 때 해결사 업체 직원들은 문제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막 빼내어 파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박지훈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강유라 회장의 지시인가 그의 질문에 해결사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들의 당황한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그것은 빛바랜 희망과도 같았다. 만약 영상이 온전하다면 사고 당시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복원 작업 끝에 다음날 오후 메모리 카드 속 영상의 일부가 기적적으로 복구되었다. 영상은 사고 순간을 정확히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 직후의 상황과 강유라, 그리고 김 비서의 행동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김 비서가 쓰러진 박민준 씨를 무시한 채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강유라가 차에서 내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은 기존에 공개된 영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길었다. 결정적으로 영상 말미에는 김 비서가 박민준 씨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슬쩍 넣는 듯한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저게 뭐지? 박지훈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지만 김 비서의 행동은 명백히 의도적인 증거 은닉 또는 절도 행위로 보였다. 이것은 강유라 측이 주장하는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때 박지훈의 사무실로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YR그룹 법무팀 소속의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지훈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양심의 가책이 읽혔다. 이야기해보시죠. 조건은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유라 회장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어떤 지시들을 내렸는지, 법무팀 내부에서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는 강유라의 불법적인 지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감히 반기를 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박지훈의 끈질긴 수사와 최근의 증거인멸 시도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님은 박민준 씨가 팀장님의 부친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팀장님을 사적인 감정으로 편파 수사를 하는 부패 경찰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자 더욱 초조해하셨고 결국 무리수를 두신 겁니다. 변호사가 제공한 내부 정보와 그의 양심 선언은 박지훈에게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는 이 젊은 변호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의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유라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 셈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자신의 아버지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악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박지훈의 정의감을 더욱 불태우고 사건의 진실을 향한 그의 집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박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과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유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녀의 거짓과 위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같은 시각, 강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실패했고 핵심 증거가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사설 해결사들은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법무팀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자신이 걸려든 형국임을 깨달았다. 박지훈, 그 하찮게 여겼던 경찰 하나가 자신의 거대한 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강유라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박지훈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손에는 강유라의 오만과 거짓을 산산조각 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YR그룹 법무팀을 통해 강유라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협박교사였다. 더 이상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약속된 시간, 강유라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서울지방경찰청 현관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얼굴에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YR그룹의 최정예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여배우처럼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박지훈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깟 경찰 조사쯤이야 하는 경멸과 자신감이 교차했다. 취조실은 차갑고 정적인 공기가 감돌았다. 박지훈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 이미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듯 담담한 표정으로 강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묵묵히 기록을 담당할 젊은 수사관 한 명이 배석했다. 강유라는 변호인단의 호의를 받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듯한 오만한 자세를 취했다. 강유라 씨, 오늘 귀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유는 지난번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불법 행위 혐의 때문입니다. 박지훈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적을 갈랐다. 피의자라니.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박 팀장님, 저는 그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유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받아쳤다. 그녀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나서서 신문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박지훈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말해줄 겁니다. 박지훈은 첫 번째 증거로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사고 직후 김 비서가 박민준 씨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비교적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강유라 씨, 김기덕 비서는 왜 피해자의 소지품에 손을 댄 겁니까? 혹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라도 될 만한 물건이라 판단하여 은닉하려 한 것 아닙니까? 강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반박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 비서의 개인적인 행동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영상만으로는 김 비서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군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증거를 보시죠. 박지훈은 사설 해결사 업체 직원들이
폐차장에서 체포될 당시의 현장 사진들과 그들의 자백 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는 강유라의 지시로 블랙박스 영상을 파기하려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강유라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변호인들이 다급하게 변론을 시도했지만 박지훈은 그들의 말을 끊고 다음 증거를 내밀었다. 그것은 YR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담긴 녹취록과 내부 자료들이었다. 강유라가 어떻게 언론을 매수하고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박지훈 자신을 음해하려 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들이었다. 이것은 전부 날조된 겁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입니다. 강유라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당당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공포가 그녀의 눈빛을 잠식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강유라 앞에 놓았다.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손수건이었다. 이 손수건 알아보시겠습니까? 강유라 씨, 강유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이게 뭐죠? 저는 모르는 물건입니다만 이것은 귀하의 운전기사인 김기덕 씨가 사고 당일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 숨겼던 물건입니다. 저희가 김기덕 씨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그는 이 손수건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와 관련된 다른 증거가 될까봐 두려워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강유라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진술했지요. 박지훈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취조실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리고 강유라 씨, 당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돈으로 모욕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려 했던 그 피해자. 박민준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유라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박지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강유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박지훈이 박민준의 아들이라고 그저 귀찮고 성가신 경찰 나부랭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그 노인의 아들이었다니.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지훈의 집요함, 그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강유라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강유라 씨. 그리고 동시에 한 아들로서 아버지가 당한 부당함과 모욕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탐욕이, 그리고 당신의 잔인함이 바로 당신을 이 자리로 끌고 온 겁니다.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닌 깊은 연민과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강유라 씨, 당신은 당신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진 겁니다. 당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강유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상대를 얕보았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박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녀의 제국은 이제 막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섰다. 그의 뒤로 YR그룹의 변호인단조차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강유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길고 어두웠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강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박지훈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진술은 YR그룹 총수라는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때 젊은 세대의 우상으로까지 불렸던 여성 기업가의 몰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박지훈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강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강율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YR그룹의 신화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구치소로 이송되는 내내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유라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지훈 팀이 확보한 증거들과 내부 고발자의 진술은 YR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온갖 불법과 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박지훈은 교통사고 은폐 및 협박 사건을 마무리 짓는 한편 YR그룹의 조직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제 사건은 일개 교통사고 수사팀의 손을 떠나 대한민국 사정기관 전체가 YR그룹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YR그룹의 비밀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다. 수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와 내부자들의 추가 제보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YR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때 재계의 부러움을 샀던 YR그룹 사옥 앞에는 연일 시위대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유라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김기덕 비서 역시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증거 은닉 및 위증,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강유라의 지시로 박민준 씨를 협박했던 사설 해결사 업체 대표와 직원들 또한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다.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었다. 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는 강유라 사건을 특정 개인에 대한 복수나 영웅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과정이어야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고 오직 수사와 공판 준비에만 몰두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강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강유라의 모습은 한때 그녀를 동경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지훈 팀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YR그룹 이사회는 결국 강유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한 사람의 오만과 탐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박민준 씨는 병상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꿋꿋하게 회복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아들의 단단한 목소리에서 박민준 씨는 위안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들이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야 했다. 몇 달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강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녀가 항소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였다. 법정 최고형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을 깨뜨리는 상징적인 판결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 밖은 축제 분위기였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성을 질렀고 박지훈과 수사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박지훈은 담담한 표정으로 시민들의 인사에 고개 숙여 화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강유라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가려졌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YR그룹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 사장들, 부당 해고를 당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강유라의 갑질에 상처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YR그룹의 제국은 그렇게 서서히 해체되고 있었다. 오만과 독선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와 정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의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평범하지만 위대한 경찰관 박지훈이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YR그룹 강유라 회장의 국정농단 버금가는 갑질 사건과 그로 인한 제국의 몰락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일상적인 뉴스거리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과 상처, 그리고 변화의 씨앗은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강유라는 대법원 상고까지 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징역 7년,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는 이제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과연 자신의 오만과 탐욕을 반성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부와 성공의 상징이 아닌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YR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과거의 부정과 비리를 털어내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려 애썼지만 한번 돌아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주가는 반 토막난 상태에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한때 업계 최고를 달리던 많은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강유라가 쌓아 올린 모래 위의 성은 그녀의 몰락과 함께 그렇게 서서히 허물어져 갔다. 한편 사건의 시작점에 있었던 박민준 씨는 아들 지훈의 극진한 보살핌과 자신의 강한 의지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다리의 부상은 완치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벗어나 예전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퇴원 후 예전처럼 매일 아침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사고가 났던 그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잠시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그는 아들 박지훈을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아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과 위험을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으니 너도 좀 쉬어야 한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내 몸도 좀 챙기거라. 박민준 씨는 종종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부하곤 했다. 박지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강유라 사건 이후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국민 영웅, 정의의 수호자 등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책상에서 새로운 사건 서류들을 검토하고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볐다. 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억울한 사연들과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물론 강유라 사건은 그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권력의 속성,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의와 양심의 힘을 그는 다시 한번 절감했다. 또한 평범한 시민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 사고 현장을 촬영했던 젊은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부 고발을 했던 YR그룹의 젊은 변호사.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젊은 변호사는 YR그룹을 퇴사한 후 작은 공익 법률 사무소를 열어 사회적 약자들을 셔틀콕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가끔 그와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박지훈과 아버지 박민준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주말이면 함께 낚시를 가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소박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다. 사고가 났던 그 공원은 이제 부자에게 아픔의 장소가 아닌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나누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강유라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졌다. 권력기관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미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박민준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감사하다니요? 박지훈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 일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너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단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박지훈은 가만히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 채 저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 땅에 내려진 축복처럼 박지훈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약자의 눈물이 없는 세상, 그 꿈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